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치러진 미국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에서는 여성과 성전환자 후보의 당선이 두드러졌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군에서 4년 넘게 복무한 한인 여군이 강제 전역당하고 추방될 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이 외국인 태생 군인을 강제 전역시키는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는 수십 년 사이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남북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는 메시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막지 말라는 연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약 2분 전부터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외국 회사에 대해서 추가 경제 제재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종전 기념일에 아키히토 왕은 왕으로서의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와는 달리 또 전쟁을 일으킨 그의 아버지와도 달리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의 전 자문 사이에 심각한 충돌은 이어집니다. 대통령 측근은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등 해고된 자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폭로된 해고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임 고문의 남편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흑인에게 N자 워드를 쓴 테이프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약 300명의 카톨릭 성직자가 70년 동안 약 1000명의 어린이를 성학대했다는 검찰 발표를 아는 모든 미국인은 종교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먼저 그 미국의 분위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의 그 예비 선거는 뭐 각 지역마다 다 그 달리 그 뭐 지역의 이슈를 택해서 선택을 한 선거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항상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그 심판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더욱더 그렇고 지금 미국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지난해에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이슈만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네소타와 버먼트, 커네디컷, 위스콘신 주에서 이제 예비선거가 치러져서 어떤 주에서는 뭐 공화당 그 민주당의 뭐 주지사 후보를 뽑는다던가 연방 하원 의원을 뽑고 후보죠.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지 됩니다. 그런 선거였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그 민주당의 기본인 다양성이 나왔다. 이것을 또 공화당에서는 공격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었고 공화당에서는 뭐 정말로 그 간발의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공화당 정치인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가 지금까지 예비선거에서는 거의 그 실패하지 않고 당선되고 있다. 물론 특별선거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원래 정치인보다도 어떤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은 후보, 정치 경험이 없어도 당선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줬고요. 이번 그 예비선거에서는 지금까지 패턴입니다. 이것도 여성이 남성의 기본에 갖고 있었던 그 남성 정치인의 자리를 예비선거에서 빼앗아 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좋은 의미로 빼앗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리플레이스가 맞겠네요. 그 남성 정치인의 자리를 예비선거에서 수많은 여성 후보들이 리플레이스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이번 중간 선거는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것, 소수인종에 대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난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거봐라 민주당이 정말 그 썩을 땅이야 라고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거리가 버먼트주에서 나왔습니다. 버먼트주는 아주 작은 동북부에 있는 주고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고 굉장히 리버럴하죠.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라는 이 무당파 무소속 물론 의회에서 활동할 때는 민주당과 함께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예비선거에서도 뭐 민주당으로 됐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이제 무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죠. 이 버먼트주가 얼마나 리버럴한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데모크라틱 그 소셜리스트의 경향이 강한 버니 샌더스를 열렬하게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버먼트주가 또 요즘은 이럴 수도 있네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리버럴한 버먼트주의 주지사가 공화당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예비선거에서 뭐 환경 그 보호주의자도 있었고 또 무슨 뭐 댄스 페스티벌 오거나이저도 있고 작은 주니까요. 그리고 14살 버먼트주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지사가 될 때 뭐 몇 살까지로 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보 민주당에서 물리치고 당선된 후보가 미국 역사상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보시면 남성 같아요. 그래 이 크리스턴 홀키스트라는 여성 후보가 민주당의 그 주지사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전에 그 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했거든요. 에너지 회사의 중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먼트의 주지사 공화당인 필 스캇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진보적인 주에서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기가 마구 내려가고 있어서 어쩌면은 최초의 공개적인 성전환자 민주당 후보가 11월 선거에서는 버먼트주의 주지사가 될 확률도 있는 게 지금 오늘의 미국인 겁니다. 2018년. 왜냐하면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버먼트주가 공화당 주지사가 지금 4월 달에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반대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총기협회에서 지원하는 그 정치인도 거의가 공화당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다지 총기협회에 돈을 뭐 많이 받는 후보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천만 달러를 받았고 그 바로 직전에 존 맥케인이 한 700만 달러 받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화당의 필 스캇 그 주지사가 4월 달에 총기 규제를 일반적인 그 공화당의 규정보다 굉장히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했었던 것이 밝혀져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주에서 나이를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올리고 그리고 무슨 탄화를 살 수 있는 규정 신원조에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버먼트주는 리버럴 하면서도 총기 규제하는 것은 또 완전히 반대하는 아주 복잡한 미국의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주인데 왜 그러냐면 버먼트주는 앞서 제가 단풍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냥을 하는 주잖아요. 도시의 사람들과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장아찌를 담궈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냥을 해서 뭐 음식을 무슨 고기, 사슴고기, 몽고기 해서 뭐 말리고 냉동해 놓고 그래서 먹고 그 사냥이 또 취미가 되고 하는 이 버먼트주에서 다 좋은데 공화당이 이렇게 총기 규제를 하는 것은 나는 싫다 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주목돼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뭐 주지사는 뭐 내가 정말 떨어질 확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민주당의 최초의 성전환자 지금 그 당선된 그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는 세계에서 내가 이제 그 성전환자라는 것에 그 주목을 하지만 우리 버몬트 주민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버몬트의 이슈에 그 신경을 쓰면서 나에게 투표를 했고 그 버몬트의 이슈라는 게 여러 가지지만 특히 이제 경제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2016년도 그 미국이 선거를 치렀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오늘부터 얘기를 하겠죠. 2016년도에 그 같은 일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2018년, 2020년에는 다른 미국을 보기를 원하는 뜻에서 미국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성의 경우는 적어도 5명의 현재 남자 공직자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자리에서 완전히 그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비선거에서 그 후보들하고 붙어서 현직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은데도 적어도 199명의 여성이 2018년 11월 달 선거에 가면은 그 연방 하원 그 선거에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435명인데 199명 후보가 여성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네소타는 지난번에 그 알 프랭클린이라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작가이기도 하고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섰던 민주당의 이 사람이 군대 뭐 위문 공연 가고 할 때 다른 누드 모델 출신의 그 방송인이에요. 로스앤젤레스 라디오에서 그런 그 여성이 공연 가는데 뭐 잠자고 있는데 거의 그 가슴에 손이 닿을 듯하고 씩 웃는 이런 것을 또 사진으로 남기고 그 이유 때문에 물러나게 됐잖아요. 민주당에서 마구 압박을 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알 프랭킨 자리에도 이번에 또 여성이 됐고 미네소타에도 또 민주당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여성이 됐고 이미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의 그 주지사는 6월달 예비선거에서 여자에게 졌고 뭐 커네디컷에서는 또 이번에 그 선거 결과 처음으로 흑인 그 여성 하원 의원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처음인 거예요. 흑인. 거기 완전히 하얀 곳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흑인이면서 흑인이 또 처음 나오게 되고 여성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제가 지금 예를 들자면 이 방송을 뭐 미국 각 전국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이지는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수없이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많고 상원에서도 위스콘신과 미네소타는 한 번도 여성 상원 의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공화당을 포함해서 여성 상원의원 후보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11월 6일 이후에는 하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여성이 많이 나오고 이미 민주당 하원에서는 이번 예비선거를 통해서 그 화이트맨보다 더 그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달라진 것이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많이 예비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주에서는 지금 어제 보니까 그 현직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결국은 100 몇십 표도 아니에요. 딱 100표 조금 넘는 그 표 차이로. 그런데 이제 그 주는 주마다 미국이 법이 다르니까 어쨌든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주예요. 어떤 지금 오하이오 주처럼 뭐 0.5% 미만이면은 다시 개표해야지 되고 이런 것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딱 그 포기를 하고 패배 선언을 하고 말았는데 그만큼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에 그 자문이었던 그 흑인 여성이 어제 책을 내고 대통령이 뭐 인종차별주의자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팍스 측에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있는 테이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사람들이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켈리언 코네이 대통령의 그 선임 자문인데 켈리언 코네이의 남편이 조지 코네이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 조지 코네이가 그 해프 필리피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이제 비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인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선임 자문으로 가장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좀 사실과 다른 말하면 그걸 또 대한 사실이라는 말로 또 덮고 하는데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틀렸다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막 그 인신공격을 한 거겠죠. 늘 하는 식으로 뭐 그 필리핀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대통령의 전 자문인 오마로사가 대통령이 N자 월드 쓰면서 인종차별을 하고 계속 정신이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제 팍스에 출연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비호한다고 했는데 잘못 비유를 했어요. 킹 리어 왕이 나중에 미쳐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도 있는데 대통령의 선임 자문의 남편 조지 코네이가 본인도 변호사입니다. 보수 변호사예요. 공화당 변호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트윗한 것을 트윗을 한 거예요. 이 오마로사라는 지금 책을 쓴 대통령의 그 자문의 얘기를 쭉 쓰면서 CEO가 어떤 그 직원이 그 자격이 없어도 이사회에서 자격이 없어도 그 직원이 그리고 동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도 이제 오마로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CEO는 나에게만 좋은 말 아첨해주면 좋다. 나에만 칭찬해주면 좋으니까 그 사람 해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트위터에 썼잖아요. 오마로사 해고해야 되겠다. 문제가 너무 많다.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아이 근데 나에게는 좋은 말만 하잖아. 그러니까 좀 두고 봐. 어떻게 잘 좀 해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누군가가 트윗을 했는데 필립 범프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예요. 트윗을 했더니 조지 코네이라는 대통령의 선임 자문의 남편이 리트윗을 하면서 흥미있는 분석인데 CEO가 정규적으로 가짜 또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 파트너가 그로 인해서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직원들과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상으로 이사들이나 위험하다고 이 회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대통령의 선임 자문의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11월 그 6일인가요? 이번 주 화요일 첫 번째 화요일이 선거를 치를 때까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트럼프를 지지를 할 테고 또 그것이 이제 광신적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신적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반동으로 또 어떤 그 선거의 역할을 할 텐데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투표율입니다.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찍겠냐인데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넘게 군복무를 하고도 지금 추방될 위기에 한인 여성이에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잠시 뒤에는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 지적을 했어요. 지금 뭐 건국 기념일이다 뭐 이런 그 논란은 한국에서 있는 것이니까 오늘의 미국에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광복절 정부 수립 70주년 뭐 경축식 한 것 그리고 아베 신조와는 다른 지금 그 일본의 마지막 그 아키히토 그 왕의 마지막 그 연설 한국의 그 광복절이 일본에는 종전 기념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죠. 패전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잠시 뒤에는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헤드라인 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회사, 싱가포르 회사까지 포함이 됐네요. 세 군데의 쇼핑 회사와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 제재를 한다는 건데 이 모든 그 경제 제재 대상이 북한과 일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쇼핑 회사가 들어가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재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 북한과
한국 또 북한과 미국 핵 문제를 둘러싼 이런 이슈는 여러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서 막히면 확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하루하루도 다르지만 그 하루가 언론에서 어떤 부분을 캐치해서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캐치업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동시에 다 다각도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은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마는 광복절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북한과 뭔가를 활발하게 해본다 하는 것은 미국이 상당히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이 오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뭐 전문가들이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기도 하고 이게 당장 이제 재무부가 또 다른 추가 경제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한국의 조선일보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여러 가지를 잘 일을 해서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2의 정상회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물론 저도 전해드렸었습니다. 몇 주일 전부터 결국은 북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핵화 리스트를 미국에 주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해주면서 종전 선언을 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동북아시아의 어떤 큰 구조나 미국의 세계적인 역할보다는 일단은 본인의 정치적인 11월 달에 운명이 중요하고 또 그래야 큰 그림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정치인이 이겨야 그런 뜻에서 어느 정도는 눈 감으면서 그래서 선언을 위한 선언 여기도 비핵화 리스트 준다 하는 선언 여기도 종전 선언을 위한 선언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양쪽에 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국내적으로 활용을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마음을 후벼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대하게 아주 큰 그림 비전을 얘기를 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됐건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 그런데 이제 비핵화가 돼야지 된다는 것을 당연히 강조를 했고요. 통일 경제 특구, 특히 이제 철도, 에너지, EU식 평화 체제 같은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EU가 만들어졌는가, 전쟁 이후에 철강 이런 것들 작은 그룹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분단을 뛰어넘어야지 된다. 정치적인 통일은 멀었지만 경제 커뮤니티 이렇게 북미 분쟁이나 협상에서도 한국이 리더가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한반도 관련 이슈에서 주인공이 돼야지 된다.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의 산물이나 효과가 아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어제의 연설을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운명을 남북 북한 핵 문제에 걸었었는데 어느 부분적으로는 교착도 있고 다시 또 풀 뚫릴 수도 있고요. 지지율 내려갔고 판문점 효과는 사라지는 것 같고 북한도 그 사이에 또 한국에서 뭘 받아야지 되긴 하지만 또 한국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워싱턴의 입장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큰 줄기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비핵화 없이 는 뭐가 안 되겠다.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가 너무 멀리 가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종전 선언해주고 하는 것은 하면서도 남북 관계가 너무 멀리 가면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물론 남북한은 미국이 남북한과 함께 종전선언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이 너무나 이상적일 수도 있다. 어떤 전임자보다도 굉장히 속도라든가 폭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도 당연히 좋아하지 않지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말도 맨 마지막에 실었는데요. 평양은 어제 얘기를 굉장히 좋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거 막지 말아라 라는 얘기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CNBC 같은 경우도 경제 중심이니까 당연히 철로 특히 이제 북한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중국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많잖아요. 몽골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철로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쿄발로 그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얘기를 워싱턴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분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핑 더 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아니야? 우리 딱 달리기 시작할 때 딱 그 건을 쏘잖아요. 건이 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나가는 거 그때 경기 시작을 쏘기도 전에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점핑 더 건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표 건일 수도 있다고 might be라고 했어요. might be jumping the gun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AP통신이 지금 한국에서는 어제 똑같이 종전기념일에 아베 신조가 사과도 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의원 50명을 합동으로 보내면서 본인도 이제 거기에 돈도 보냈고 했다. 얼마 전부터는 안 갔잖아요. 중국하고 한국을 의식해서 그랬다.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만 미국의 그 AP통신이라든가 그 밖의 언론들은 그 아베 신조가 아니라 아키히토 왕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봄부터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정치를 하려는 사람과 정치를 원래 원치도 않았고 가문의 업을 이어서 왕은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평화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키히토 왕이 평화주의자가 된 데는 사실은 미국인의 영향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일으킨 그 전쟁에 대해서 아들은 그 수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히로히토가 저지른 그 전쟁에 대해서 2차 대전에 대해서 일본이 한 일 역할 깊은 유감을 많이 오랫동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84세 지금이 이제 아키히토가 84세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었죠?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 아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아주 그 깊은 그 가책을 느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같은 파괴적인 전쟁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한다는 그 얘기예요. 일본이 항복하고 지금 73년이 됐는데 이번에도 어제도 해서 그래서 이제 아키히토 왕이 필리핀 같은데 전례 없는 방문을 했잖아요. 2차 대전이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을 했었던요. 그 태평양의 섬들을 작은 섬들을 방문을 해서 일본의 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아주 그 예민하게 이 사람이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제 연설도 들어보니까 한 2분 조금 넘던데요. 조심스럽게 유감의 뜻을 얘기를 했고 아베 신조에게는 어제 그 아키히토 왕의 성명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반대로 지금 나가니까요.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강화하고 평화가 아니라 이제 그 자국 방어뿐만이 아니라 공격까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표를 얻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키히토 그 왕은 왕족이면서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인 대중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게 됐고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도 진보는 왠지 그 왕족 시스템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때 무슨 영국 엘리자베스 왕을 만나가지고 다른 나라 퍼스트 레이디가 무릎을 굽혀야 되고 허리에 손을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이유와 명분은 존중합니다. 만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 히로히토에 대해서는 히로히토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일본에서 살아있는 신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75년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였어요. 히로히토 살아있을 때 아키히토가 오키나와 섬에서 남부에서 수류탄 공격을 받을 뻔했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그때 오키나와 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졌어요. 2차 대전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키히토 왕이 오키나와 섬을 10번이나 방문을 하고 이제는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이제 그 와이프요 그 미치코와 함께 가고 뭐 가서도 서민들하고 똑같이 뭐 다다미방에 앉아서 똑같이 무슨 왕이다 서민이다 이런 것 없이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고 그게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는요. 아버지가 라디오를 통해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합니다라고 선언을 할 때 아키히토는 11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점령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메가더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이 아키히토 왕이 누구에게 배웠냐면 엘리자베스 비닝이라고 이분이 퀘이커예요. 퀘이커가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막 모든 걸 다 점령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진 못합니다. 평화주의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남에게 존중받을 수는 있고 본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영어 선생님에게 평화주의의 씨를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1989년이군요. 숨지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아키히토가 계속 이제 8.15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년 뒤부터 그때가 이제 종전기념일 50주년이 될 때부터 처음으로 아버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같은 해에 총리요 무라야마 도미이치였잖아요. 그때 일본의 전쟁 침략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등등. 그런데 후임자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아시아의 유감도 표현도 하기도 했지만 until 아베 신조가 들어서기 전까지 2013년도까지 그래서 아베 신조 그 이후에는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도 있고 이런 것도 전하면서 지금 아키히토가 70주년이었을 때는요 종전 2015년도에는 더 강하게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베 신조와도 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베 신조는 뭐 정치인이니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많이 조명을 받고 했는데 아키히토는 그 사이에 조용히 이제 일본의 과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미국령 사이판에도 방문을 했고요. 내가 그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힐링 프로세스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라는 게 이번에도 2분밖에 안 되지만 역사를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는 전쟁의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젊은이들은 잘 모르니까는요. 이제 아키히토 왕의 아들도 나루히토도 전쟁을 모른 그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으로서의 메시지가 다시 모두 다 일본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좋다. 과거의 일본 역사에서 왜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지 되는지를 알아가야지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아키히토 왕의 메시지였다. 미국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와 그 아들 때와 뭐 글쎄요 손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미국의 탑뉴스가 이 내용인데 잠시 뒤에 간추려 드리고요. 미국의 탑뉴스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 타운과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에 또 맞춰서 배분을 해야지 되니까요. 한국인이나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뭐 세계에서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군으로 그 4년 이상 그 복무를 했는데 추방될 위기의 한인. 제가 이분 그 성함을 어떻게 발음해야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예지 씨. 이분이 여러분들 4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심희선 씨라고 연방 그 수사팀이 사무실을 급습을 해서 로스앤젤레스의 4군데의 비자 장사를 하는 그런 그 학교 학생들에게 안 나와도 된다. 뭐 비자 뭐 해서 6개월에 $1,800씩 받고 엄청 부자라잖아요. 베버리힐스 집을 급습해서 결국은 15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재산 뭐 얼마인가 몰수가 되고 아마 그 추방될 수도 있고요. 그 케이스에 이 예지서 씨가 그 해당이 되는 겁니다. 9살 때 부모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 98년도에요. 관광 비자로 왔다가 복잡한 뭐 여러 가지 그 이민 과정 사정들이 있었고요. 부모가 그 2번 그 투자 비자로 2년짜리 그 비자로 바꿨었고 2번은 아니고 2년짜리로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에서도 살았고 토렌스에서도 살다가 텍사스에 이제 보딩스쿨을 갔는데 2008년도 19살 때 이제 그 신분 그런 문제 때문에 9살 때부터 이미 10년을 산 거예요. 변호사가 뭐 학생 비자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코리아타운에 있는 그 문제가 됐던 4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 뭐 네오 아메리카 그 랭귀지 스쿨을 했는데 바로 이 희선이라는 사람이 관세 보호국의 누구와 뇌물을 주고 짜고 해서 결국은 뭐 가짜였었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군대에 가게 됐느냐 하면 엄마가 20대 중반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체류 신분 때문에 한국어 뭐로 군인 리크루트 한다는 그 정보를 보시고 딸에게 얘기를 해서 2013년 10월 달에 헬스케어 스페셜리스트로 갔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텍사스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가서 한국 군인들 어떤 경우는 뭐 헬스 테크니션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미군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로컬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통역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렇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 사실은 그 서예지 씨는 그 상황 같은 것을 잘 몰랐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 따르면 본인도 말하자면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를 그때의 그 일로 군대에서 전역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추방될 상태.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뭐 법원에서 뭔가를 해서 앞으로 120일 안에 어떻게 할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하라고 이민국에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2년 이상이나 아무런 그 뭐 연락도 없고 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그 이제 그 학교와 연결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쫓겨났다는 것이고 서예지 씨는 군에도 다시 이제 그 복귀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 언제라도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추방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인데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2008년도였어요.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Vital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가 이익의 중대한 프로그램, 이민자들을 메디컬 그 군대에서 언어, 문화 이런 부분에 많이 그 하이어를 해서 10,000명 정도 말하자면 패스트 트랙으로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6년 오바마 당시에 중지가 됐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스파이를 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설명도 없이 디스차지를 시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 근무한 사람에도 뭐 과거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던 없던 해서 어떤 경우 체포되기도 하고 GPS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오랜 동안 근무를 했는데 하면서 합동으로 소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그 서예지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 잘못됐는지는 압니다. 미국을 위해서 누군가 숨진다는 맹세까지 하고 각오까지 한다면 그 군인의 마음은 진정한 것 아니겠어요? 군인들은 정말 뭐 나라를 뭐 그런 얘기 뭐 다 하시죠? 다 끝까지 안 해드려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케이스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도 해당이 되고요. 국가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민 방향도 엄마와 아이들을 떼놓고서라도 이렇게 되니까 이민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이 이 행정부의 시선
예비선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11월 달에 선거하실 때도 참고하시고요. 그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나는 모든 것이 다 합법이고 불의의 사고로라도 나는 불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전반적인 이민자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이 행정부가요. 네, 결국은 가장 미국 사회에서는 중요했었던 뉴스를 뭐 내일 한꺼번에 전해드리죠. 뭐 그리고 이 내용은요. 펜실베니아의 카톨릭 성직자 300명이 70년 동안 1000명의 소년 소녀를 성학대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은 그 성직자를 해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은폐하고 교회가 그런 기록은 또 그대로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가족의 시스터 5명을 모두 강간하고 폭행하고 어떤 소녀는 한 신부에게 강간당해서 등이 너무 아파서 등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결국은 중독돼서 숨지고 이게 다 신앙을 무기로 그랬다는 겁니다. 학대의 기본 구조가 신앙. 왜 그랬겠어요? 숫자 더 많은 사람 확보하고 카톨릭이라는 이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주교가 바티칸에 가서 싸워서 결국은 그 성직자 일 못하도록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아주 작고요. 바티칸에 가서 얘기를 해도 바티칸에서도 굉장히 덮어버려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